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기후변화 공동 대응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력 확대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지역 안정을 보장하는 견고한 제도 구축 노력의 찬물을 끼얹으며 전략적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상호 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갈등과 한국의 위안부 문제 등 오랜 분쟁은 군사적 대립을 조장하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군비 경쟁까지 부추길 정도로 불신을 거저시켰다. 이제 미국이 도전적 용기를 가져야 할 때다. 미국 정확하게 태평양 사령부는 앞장서 안보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안보 문제에 관해 동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와 투명하게 소통해 경쟁이 아닌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적 접근 방식을 제안해야 한다. 안보와 국방 정책의 기반을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적 대결에 둬서는 안 된다. 새롭게 나타나는 비관습적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에 미 태평양 사령부의 역할이 크다. 우선 동아시아 지역 내 군사 관계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 아시아 국가들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대화의 시작은 군대가 기후 변화 적응에 앞장서야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태평양에는 새로운 협력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태평양 사령부는 또한 녹색 혁명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100%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민간 경제와 분리된 태평양 사령부는 모든 군용 차량을 2년 내 전기차로 바꾸고 기지의 모든 건물에 태양 전지판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군대 내에 태양 전지판, 풍력 발전, 전기 배터리 등 수요가 확실한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만들어낸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환태평양 해군 합동 훈련인 림팩이 이미 기반을 닦아놓은 군사 간 교류라는 전통을 이용해 폭넓은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2년에 한 번씩 6월과 7월 진주만에서는 미 해군 태평양 작전 사령부 주관으로 림팩이 실시된다. 림팩은 국제적 군사 협력을 장려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완화해 온 성공적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다. 림팩은 태평양 연합국의 해군들이 모두 모여 군사적 상호 운영성, 한 국가의 작전과 무기 체제가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는 것을 촉진하고 각종 군사적 시나리오에 대비한 작전 수행 태세의 개선을 꾀한다. 림팩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결과는 실무 차원에서의 인맥 형성과 해당 지역 내 실질적인 군사 동맹이다. 2014년 훈련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초청되어 중국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주도의 대규모 해군 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참여했다. 2016년 림팩에는 인도가 참여해 진정한 세계적 협력을 위한 기회를 만들었다. 사이버 전쟁이나 기후변화와 같이 복잡하고 다각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의미 있는 다자간 군사 협력이 중요하며 우리도 이 현실을 하루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저명한 나사의 과학자 제임스 한센 박사가 발표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여러 국가의 해군들이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사항이다. 태평양 사령부는 기후변화 림팩을 제안해 환태평양 국가의 실무진들이 함께 지역에 대한 새로운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사훈련이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기보다 오히려 화합이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광범위한 안보 위협을 완화하고 이에 대한 적응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후변화 림팩의 목적이 될 것이다. 미군이 전략계획에 기후변화를 고려 사항으로 삼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아직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에 필요한 군대의 재정비 등 혁명적 변화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 림팩은 기후변화가 야기할 안보 문제 대응 훈련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수 발생 시 대피 훈련, 재난 구호, 폭풍, 홍수 복구 작업 등이 있다. 슈퍼태풍, 나르기스, 2008년 하이엔, 2013년의 사례에서 보았듯 향후 아시아에서는 대규모 재해에 대한 군사적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비단 아시아만의 일은 아니다.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전지구적 협력이 필요하다. 구조 및 구호 훈련 외에도 기후변화 림팩은 미 태평양 사령부와 아시아 지역 군대 간 글로벌 경쟁을 유도해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갖춘 친환경적 기술의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 군대 간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의 에너지 신뢰성과 안보를 위한 지능형 전력망 구조 시연 SPIDERS Smart Power Infrastructure Demonstration for Energy Reliability and Security 프로그램은 군사 프로그램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13년 세계 최초로 90%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마이크로그리드, 친환경 에너지 중심 자급자족 전력 체계 구축 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다. 기후변화 림팩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태양광이나 풍력, 전기 배터리, 파워그리드, 환경 보전의 사례, 지능 및 감시, 기술의 활용 분야 등 다재간 플랫폼을 사용해 해양의 변화 상태를 감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기술 분야에서 경합을 벌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군대들이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환경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림팩에 초대받은 군대가 기후변화 관련 분야의 발전 사항에 대한 국제회의를 함께 개최하면 그 영향력도 더 커질 것이다. 가능한 주제로는 군사정책, 재활용 관련 신기술, 에너지 효율, 물 보완, 전기 모터, 사막화 방지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무인도의 생태 보호 구역화로 영유권 갈등을 막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군사협정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림팩은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에 대한 군대의 역할 등 주제와 관련된 국제 싱크탱크를 구축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기후변화와 군사 분야의 관계는 앞으로 몇 년간 이목을 끌 주제이지만 아직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군대의 역할을 논하는 싱크탱크는 없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이견은 대체로 일치하므로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군사개혁에 초점을 맞춘 싱크탱크가 등장한다면 아시아 곳곳의 군사 지도자들이 정치적 역파에 두려움 없이 얼굴을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일본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이 갈등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바로 지금이 혼란에서 벗어나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기다. 기후변화 회의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자 전 세계인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저희를 표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명백한 재앙일까? 아니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이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역사적 기회일까? 또한 국제사회는 미국 없이도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루는 과감한 행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사실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단순한 신사협정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석유에 집착하는 미국은 국제사회가 현재의 환경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한 거의 모든 조치에 떼쓰는 아이처럼 굴어왔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할 때 전 세계는 환경운동가 레스터 브라운의 플랜 B 4.0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는 납득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위반 시 부과될 벌칙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 추진을 위해 혁신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 그러나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혁명적 변화의 계기였다기보다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했다. 오히려 트럼프 정권 하에 미국이 탈퇴하면서 전 세계는 궁극적으로 인류 문명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됐는지도 모른다. 인류는 이제 미국 정부나 미국의 화석연료 관련 기업 또는 투자은행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새로운 기후변화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새로 개최될 기후변화 회의에서는 화석연료와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새 기후변화 회의를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이끌 주체는 대기업의 후원을 받는 정치인이 아닌 기후변화를 실제로 이해하는 이들이어야 한다. 지난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연합 UN 회의 당시에 진지함을 갖고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 2015년의 회의와 차별화를 이루는데 전념해야 한다. 또한 이 행사를 통해 번거롭고 다루기 불편한 탄소거래 체제를 넘어 대기 오염에 대한 벌칙 부과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단열재, 효율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할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위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기후변화, 에너지 및 소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록색 기후기금의 본거지이자 개발도상국들이 성공적 모델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한국에서 기후변화 회의를 개최하면 어떨까? 문재인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공약을 선보여왔다. 이번에 서울 기후변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면 그동안 열렸던 파리, 오슬로, 교토 기후변화 회의의 순화된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현재 위험에 처한 대다수 사람들의 현실에 더욱 가까운 주제로 기후변화에 관한 토론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들과 기후변화에 관련된 긴밀한 경제 및 문화적 유대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 인접해 있고 긴밀한 경제, 문화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는 큰 이점이다. 현재 중국은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사용량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36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새로 체결된 협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중국의 모델이 부각돼야 한다. 서울 기후변화 회의에 미국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재벌주들이 독자적으로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16년 기준으로 경제 규모가 세계 6위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미 제리 브라운 지우지사가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으므로 분명 관심을 가질 것이다. 나아가 미국이 미래의 주요 산업인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부분에서 뒤처지기 시작할 경우 서울 기후변화 협약에 참여하라는 엄청난 압력이 미국 내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은 협약을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그의 성실히 따라야 할 것이다. 18.